안녕하세요. 귀일 영상 아카데미 10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시대의 적폐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비결이 4차원 영성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적폐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4차원 영성이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최근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이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죠. 물론 이렇게 이런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누구나 다 지금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주는 이런 재앙의 이면에는 또 어떤 좀 뭐랄까 역설적으로 이 자연이 회복되고 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올 봄처럼 맑고 쾌척한 그런 맑은 하늘, 공기 이런 것을 즐긴 적도 없죠. 우리가 자연 환경이 아마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산에 가보면 또 공원에 가보면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과 여유를 가져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마저 이렇게 지불하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이 한층 너그러워진 것 같죠. 저도 엊그저께 오랜만에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옛날 우리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해요? 주말이면 목욕탕에 가고 또 달마다 이발소를 한 번씩 찾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들이 뭔가 그러면 한 주일을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24시간 온수가 나온 아파트에 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겠죠. 아, 하여튼 이렇게 제가 석 달 만에 이발소를 찾아갔는데 그간 바깥 출입을 잘 못했죠. 뭐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또 개인적인 부상으로 집에 갇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익숙해졌는지 밖에 나가도 별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네거리까지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발소에 들어가서 거기 아주머니한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지금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쓰려고 훨씬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이 다들 흐뭇해서 다니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흐뭇해 보이더군요. 사실 저 자신부터 재난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이발도 하고 마스크도 사고 그렇게 과일도 사고 뭐 흐뭇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저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큰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만에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행복하고 이 흐트러진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잘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 이런 사소한 데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은 행복하다는 소리보다는 온통 고통하는 소리, 괴로운 소리,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할까?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청소년들 셋 중에 한 사람은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낀다고 할 만큼 어느 나라보다도 그렇게 행복감이 떨어진 나라.
또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 왜 그런 나라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지난 30년 동안에 쌓인 어떤 적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적폐가 무엇일까 하면은 그 우리 속에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으로 굳어진 이기주의와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 우리 나라를 어떻게 할까 하는 애국심 없이 그저 자기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려는 어떤 뭐 그런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고급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폐냐, 또 뭐 지자체 의원들이 부패한 것이 적폐냐, 검찰과 법원이 적폐냐, 노조가 적폐냐, 대기업이 적폐냐, 전교조가 적폐냐, 대학이 적폐냐, 입시제도가 적폐냐, 친일파가 적폐냐, 친미파, 친중파가 적폐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이 세상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온전한 것이 어디 있고 적폐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적폐가 아니라 적폐 중에 적폐인 적폐의 근원을 찾아보면 사실은 그게 하나로 귀결된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집단 이기주의와 결합된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분법적 흑백 논리 그게 뭐고 왜 문제되는가? 우리 이 흑백 논리가 뭔지 이거 모르는 분은 사실 없죠. 모든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 이익이냐 손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양극단 방식으로만 구분하는 그런 논리 방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편협되고 편중된 그런 사고방식을 흑백논리라고 하는데, 이런 흑백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흑백논리 문제점은 세상의 다양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흑과 백 사이에 몇 가지 색이 있다고 보십니까? 10가지 있어요? 100가지로 볼 수 있어요? 1000가지로 볼 수 있어요? 흑과 백 사이에 무한하죠? 무한이 있죠. 또 무지개는 몇 가지 색이 있습니까? 보통 7가지 빛깔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색감이 좋은 사람한테는 뭐 12가지, 30가지, 70가지, 뭐 100가지 이렇게 무지개 7가지 색깔도 아주 세밀하게 나누면 무한히 다양하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빛깔 무지개도 다양성의 상징이라 이렇게 봅니다. 7빛깔 무지개, 그 무지개가 다양성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해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물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저지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인간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못된 생각이고 악한 것만 꾀한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의인이 있었다. 노아라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지만 그렇지만 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3층짜리 방주를 만들라 했죠. 그래서 3층짜리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동물들을 모두 지상의 동물들을 한 쌍씩 이렇게 불러 모아서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 40일 동안
땅이 물에 온통 다 잠겨가지고 다 살아있는 것들 다 죽었지만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살아남아 있는 생물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죠. 이 땅 위에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하는 약속의 말씀, 그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죠. 노아의 언약. 노아의 언약 다음에는 다시 또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근데 하여튼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이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표를 보여줄 텐데 그것은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 때문에 자연의 피조물들도 함께 같이 망하는구나. 대자연의 생물계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구나. 그런 자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지개라는 그 언약의 표라 하실 때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뭔가?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지개는 물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로서의 상징도 있죠. 또 일곱 빛깔 무지개는 다양성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인간이 그 모든 생물을 맞이로써 자연 생물계의 맞이로써 그 모든 자연 생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어떤 책임이 보호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 수없이 다양한 그 종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생물들을 그리고 함께 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 무지개라는 상징 속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무지개 빛깔에 수없이 많은 색깔이 들어있듯이 우리 생물 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수억 생물,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로 어울려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지개라는 상징 속에서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라 그랬지만 그 번성하는 그냥 하늘의 별처럼 다양하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하다. 하늘의 별처럼 다양하게 바다의 모래처럼 그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로 얽혀서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진 코스모스를 이루고 사는 이 생명세계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 우주 은하계에 똑같은 은하 하나도 없죠. 별치고 별들 중에 별들이 다 다르지 하나라도 같은 게 없죠.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수억의 별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다르고 그 모든 다른 별들이 서로 다 얽혀가지고 하늘에 정말 아름다운 질서,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계가 생명의 세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새로운 우주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다르고 다양한 그런 우주적인 생명 세계를 살고 있는 우주들인데 그 우주들이 모여서 사는 다양한 그 세계가 결국 우리 인간 세계라 하는 것도 생명의 세계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분법의 흑백 논리가 가진 위험성은 뭔가 그러면 시비, 선악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기가 쉽다는 거죠. 이분법에 빠지면 시비, 즉 시, 오를 시, 그를 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사실이나 진실 판단을 잘못 내리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선이다, 악이다, 선악 이분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합니까? 이거 이분법적으로 해서 악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럼 원자력 당장 폐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원자력 하게 되면 하나 어떤 다양한 복잡한 현실 속에
얽혀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외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악한 나라다. 중국은 선한 나라다. 그러냐? 일본이 선한지 약한지, 중국이 선한지 약한지, 나라에 대해서 선악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외교 관계를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처럼 유치한 수준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외교관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지도층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언제든 이런 흑백 논리의 규리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중공의 모택동 시절에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거의 전통은 다 낡은 전통은 다 이게 이 사회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다 파괴시키자.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다. 모두 다 때려 부수자. 이런 흑백 논리에 빠졌죠. 그런 흑백 논리에 빠진 홍위병들, 그 젊은 홍위병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문화재가 파괴되고 세상이 피폐하게 됐습니까? 모택동 사후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그 문화혁명을 반성하고 이어서 나온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주장했죠. 그리고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거나 흰 고양이거나 줄을 잡으면 된다. 실용주의라는 그런 실용주의를 취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 1980년부터 지금까지 건 40년 동안 중국이 정말 해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성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아마 40년 만에 첫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이게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현재 중국처럼 사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때 오늘날의 중국 청년들이 다 미래를 낙관하고 희망이 가득 차 있듯이 우리 청년들도 우리의 청년 시절에도 누구나 다 희망과 낙관에 차 있었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식민 국가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죠. 그래서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성공을 하고 민주화까지 이뤄냈죠. 이게 한강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보다 앞서서 이미 60년부터 약 40여 년 동안 그런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1997년에 IMF를 계기로 해서 우리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양극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좌절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차츰차츰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우울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IMF 시절에 우리가 경제적 좌절의 문제만 생각했지 그때 좀 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질적 삶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꿈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은 내내 경제적 가치만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진보 진영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남북 통일의 이야기만 꿈만 꾸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IMF를 극복했다 했지만 그것 IMF도 세계 가장 빨리 극복했다 그랬지만 아직도 정말 그 여파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죠. IMF가 가져온 충격은 뭐예요? 이 양극화죠. 그 양극화의 충격을 아직 우리가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죠. 그건 왜 그런가 그러면 아직 우리가 IMF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탓이라고 봅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넘어서면 그 1만 불, 2만 불 넘어서면 그 다음에 계속 목적이 3만 불, 4만 불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 60년대 100불이었던 시절에 우리가 1000불을 하자, 10,000불을 하자. 그럴 때는 정말 거의 1000불, 5000불, 10,000불 이게 굉장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지만 10,000불, 20,000불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양적
팽창만이 우리가 소망이 될 수는 없죠. 뭔가 질적인 비약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IMF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해야 되건 우리의 사회의 인간다운 삶의 어떤 질적 변화를 꾀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도해 주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유보다는 많이 가진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산다는 의미, 존재의 의미를 더 밝혀주는 그런 성찰 문화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다양한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못 만났죠. 이 양극화 사회를 개혁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근본적인 개혁을 못했죠. 대학 개혁도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기껏 고교 평준화에 머물고 말았죠. 대학 서열화, 그 대학 입시 그런 걸 놔두고 또 공무원 노동개혁도 못하고 어떻게 사회개혁이 되겠습니까? 공무원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어요? 공무원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노조에 속한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나 저 중소기업 하청 근로자나 모두가 근무 조건에서 큰 차이가 없도록 그런 사회가 돼야지. 그래야 근로 의욕도 살아나고 국민 화합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놔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년 입시 경쟁 또 입사 경쟁 그것들이 없이 어떻게 이 청소년들에게 좌절과 우울에서 벗어나라 하겠습니까? 공무원 하나 되려면 100대 1 경쟁을 뚫고 들어간다는데 한 명은 공무원 되고 나머지 99명은 루저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사회가 어떻게 우울한 사회가 안 되겠어요? 99명이 우울한데 그 한 명들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죠. 선거로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대기업, 공무원,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이 집단 이기주의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적폐라고 하면 이런 조직과 집단 이기주의가 적폐가 되겠죠. 무슨 지난 대통령들 이미 권력 힘 빠진 대통령들이 무슨 적폐라 하겠습니까? 인간이나 제도가 무슨 적폐라 하겠습니까? 그런 제도와 개혁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폐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나는 옳고 내 이익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하고 우리는 옳고 저놈들은 다 나쁘다 하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적폐라 하겠죠. 우리 사회는 지금 흑백 논리, 진영 논리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팽배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영 논리, 아군 아니면 적군이다. 아군 아니면 모두 적군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계속 남이라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편을 그렇게 결집시키는 이런 사고.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조작을 모략을 지혜라고 합리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우리 사회를 저렇게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이 뭔가 바로 이분법 흑백 논리고 이기적 진영 논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흑백 논리에 빠지면 우리는 우리의 두뇌의 창조적인 사고 활동이 정지되고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뇌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파충류뇌, 그 위에는 가운데는 동물의 뇌, 그 다음에 맨 뇌의 피질에는 인간의 뇌라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충류뇌는 우리가 호흡이라든지 이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동물의 뇌라고 하는 것에는, 동물의 뇌는 그 위험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흑백 논리의 뇌가 있는데, 이 동물의 뇌에 있는 그 핵심은 편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느끼면 얼른 공격 자세를 잔뜩 긴장하고 공격을 취하는 그런 상태에 그때는 우리 편도체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받는 상황이라 여기게 되면 그런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잔뜩 긴장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흥분과 분노 상태가 되면 그런데 문제는 이런 흥분과 분노 상태가 딱 일어나게 되면 인간의 뇌, 성찰의 뇌, 이 대뇌피질 전두엽이 그만 기능이 마비돼서 종합적인 성찰, 판단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물 뇌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인간 뇌인 전두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만다는 거죠. 마비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곧잘 화를 내게 되면 이렇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회로가 자꾸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전두엽, 인간의 뇌가 자꾸 마비를 일으켜서 인격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우울증, 편집증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이 편도체 활성과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그 회로와 많이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자꾸 사회적 분노를 자꾸 일으키면, 그래서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가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활성화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자동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사회는 분노의 사회, 결국 우울의 사회, 좌절과 분열의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IMF 이후에 지금까지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계속 투쟁을 외치고 척결, 뭐 처단 이런 험악한 어떤 이 분노와 갈등과 그런 어떤 이 감정, 분노의 감정을 너무 부추겨온 것이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 능력, 대뇌가 활성화되고 인간의 뇌가 활성화돼서 합리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적인 기능이죠. 새로운 길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창조적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게 대뇌에서 나오고 인간의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도체를 동물의 뇌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뇌로 우리게 대뇌 피질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그 문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될 때 우리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비전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상생하는 그런 창조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고 잘 사는 그런 사회 개혁의 길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서 우리 함께 노력하고 전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 사회를, 지금 분노 사회를 치유하는 길은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분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인간의 뇌 전두엽과 이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4차원 영성이 열리면 인간의 성찰하는 뇌가 활성화되고 이 동물의 뇌 편도체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편도체가 자극되지 않고 그 편도체를 자극해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인간은 내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서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문화를 발달시킬 수도 없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고, 새로운 사회를 개혁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자가 말했죠. 노자 2장에 보면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다. 그러면 그건 그것처럼 악한 게 없다. 하물며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또 그 해악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건 악하다 하거나 모두가 다 그것은 선하다 하거나 무슨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분법에 빠진다는 거죠. 그 이분법에 빠진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참 불행한 사회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양극단주의에 빠지는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말하자는 게 노자가 말하는 거죠. 노자도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자, 그 고저장단 선악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 아니냐? 이 상대적인 양극단에 빠지면 그 사회는 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사회다. 우리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양분법, 집단 이기주의와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노자가 벌써 2000년 전, 몇 천 년이야?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인간은 왜 우리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대뇌 피질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느냐. 고요와 침묵을 훈련을 해야 되죠. 고요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진정한 침묵은 멈춰라. 생각을 멈춰라. 판단을 멈춰라. 생각과 판단과 남을 정죄하는 판단과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 그걸 잘 살피고 성찰하는 가운데 가만 그 편도체를 잠잠하게 비활성화시키고 우리 속에서 어떤 자연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연의 음성 너머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기르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길은 이런 4차원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